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집안의 유산 이야기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삼켜야 했던 한 며느리의 시간과 마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형님들에게는 120억이라는 숫자로 정리된 재산이 돌아갔고 저는 장례식이 끝난 뒤 아무 설명도 없이 작은 열쇠 하나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왜 하필 저였는지 그날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그 열쇠를 받는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알게 된 제 지인의 사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직접 겪고 지나온 제 삶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이런 시어머니의 선택,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수도권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익숙한 집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죠. 젊었을 때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고 결혼 후에는 아이 키우며 살림을 꾸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크게 부족한 것도 없이 그저 남들 사는 만큼만 살자고 마음먹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고 서로 사랑이 넘쳤다기보다는 책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 시댁 분위기는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다들 자기 가정이 바쁘다며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마다 역할이 다르고 누군가는 더 자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누군가가 결국 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건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넘어지신 이유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 말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쉬고 재활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모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시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불안했고 밤마다 화장실을 찾다가 넘어질까봐 불을 켜놓고 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잠깐 도와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밤중에 부르는 소리는 잦아졌습니다. 형님들에게 전화를 하면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게 됐습니다. 간병은 어느 날 갑자기 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정식으로 맡기겠다고 말한 적도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제가 할 사람이라는 듯 굴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 방에 깔린 방수 시트, 소독약 냄새, 밤마다 갈아입히는 옷가지들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잠을 깊게 잔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리기 어려워질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말없이 제 손목을 붙잡고 오래 놓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용해졌고 더 많이 삼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장례식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장례식장은 유난히 더 쓸쓸해 보입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제 자리가 어딘지 계속해서 헷갈렸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가족인지 손님인지 알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앞에 나서 조문객을 맞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전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했잖아. 그 말이 위로인지 정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가방 속에서 무언가 손에 걸렸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쥐어주었던 그 열쇠였습니다. 이건 잘 챙겨. 그때 들었던 그 짧은 말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엇에 쓰는 열쇠인지 묻지 못했던 제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가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제가 받은 유일한 말 없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열쇠는 대체 무엇을 열기 위해 왜 제 손에 남겨진 걸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원래 공기가 다르다고들 하죠. 시어머니 방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직도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형님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그 부드러움에는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리가 끝난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느낌이랄까요? 큰형님은 전화로 이제 각자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제 귀에는 내 몫은 여기까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 없이 앉아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는 게 그나마 덜 아픈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배운 부부였습니다. 며칠 뒤 형님들이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건 미리 챙겨야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제 마음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귀중한 것이라는 말 속에 제가 흘려보낸 시간과 밤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늘 정리하는 쪽이었지 나누는 쪽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리 당일 시어머니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상자가 꺼내지고 오래된 사진들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형님들은 앨범을 넘기며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엄마가 아직 정정했지. 여기 여행 갔을 때 기억나? 그 대화 속에는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는 늘 부엌에 있었으니까요. 방 한쪽에 놓인 큰 금고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금고였습니다. 크고 묵직한 철제 금고였지만 비밀번호도 열쇠도 없는 물건처럼 취급돼 왔습니다. 형님들은 아마 오래전에 비워놓은 거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금고 앞에 서면 왠지 오래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끝나갈 즈음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이 방도 이제 비워야지.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냈던 제가 이제는 이 방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돌아간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지, 들어가면 안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리 중간에 멈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 쌓인 상자들, 아직 치워지지 않은 이불,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금고. 저는 금고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방 속에 있던 작은 열쇠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열쇠를 받던 날의 시어머니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을 갈아드리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묻자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잘 챙겨.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는 이미 많은 걸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고 앞에 서 있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괜히 건드렸다가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말자.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제가 받은 유일한 물건이 열쇠 하나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잠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가방을 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가 이 금고에 맞을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물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시 가방에 넣어두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열쇠의 의미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금고 앞에 앉아 손에 열쇠를 쥔 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질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아무 말 없이 이 열쇠를 제게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금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금고 앞에 앉은 채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고작 이 열쇠 하나라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금고가 열리지 않으면 이 열쇠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또 한 번 괜히 기대했다가 스스로를 탓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래된 철제 표면에는 손때와 긁힌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쌓인 먼지가 이 금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이 금고를 아예 없는 물건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말이 단정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온 제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열쇠를 쥔 손을 조금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이 나올지보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망치듯 방을 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문 앞에서만큼은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금고 손잡이 아래쪽 살짝 고개를 숙여야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마치 아무나 쉽게 건드리지 말라는 듯 숨겨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열쇠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열쇠를 넣기 직전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소리는 남편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가 방 근처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들킨 사람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를 건네주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유난히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선이 그냥 우연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을 하자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괜히라는 말을 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자, 괜히 기대하지 말자, 괜히 상처받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열쇠를 구멍에 맞췄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집안 전체에 이 소리가 퍼진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이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열쇠를 조금 더 밀어넣자 끝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맞지 않는 열쇠라면 중간에서 걸렸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돌리는 일뿐이었지만 그 동작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열쇠를 돌리는 순간 지금까지의 제 삶도 함께 움직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있었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을 침묵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끝내 듣지 못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미 많은 말을 마음속에 남긴 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열쇠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없어 괜히 헛짓을 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고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하고 짧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손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금고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기대가 함께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다시 앉아 저는 가만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제게 준 이유를, 시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않았던 마음을 저는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난 뒤 방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금고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무엇인가가 숨을 쉬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금고가 스스로 열릴까 봐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무언가를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그 감각이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고 안쪽이 훤히 보일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어둠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문을 조금 더 열자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금고 안에 또 다른 금고라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작은 금고는 크기도 작고 색도 달랐습니다. 거금고가 오래된 회색 철제였다면 안쪽 금고는 비교적 깨끗한 짙은 색이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따로 보관하고 싶어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완전히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쪽 금고 앞에 앉자 마치 시험지 앞에 앉은 사람처럼 긴장이 됐습니다.
거금고를 여는데 성공했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신 숫자 버튼이 달린 잠금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숫자 버튼을 바라보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늘 그 날짜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뻔한 선택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숫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일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 지금까지의 시간과 감정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동시에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늘 정답만 요구받으며 살아온 제 삶에서는 드문 감정이었습니다. 숫자를 누르기 전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 봉투에 날짜를 적어두던 손, 밤마다 이불을 여미던 모습,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숫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가족 모두가 아는 정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형님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간병일지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메모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던 습관. 이건 꼭 기록해둬야 한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날그날의 상태를 적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날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 그리고 유난히 저를 불러 세웠던 날들. 손가락이 숫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의 날짜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울던 날. 그날은 특별한 기념일도 가족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숫자를 하나 누를 때마다 짧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아니구나.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혼자 울리는 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쪽 금고에서 짧은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의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소리는 분명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쪽 금고의 잠금 표시등이 바뀌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저는 한참 동안 그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안쪽 금고 문을 여는 건 거금고를 열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문을 잡고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종이 봉투 몇 개와 얇은 파일이 보였습니다.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줬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내자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적어둔 기억이 이 집안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하고 한참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형님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급히 다시 안쪽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직 열어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싶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끝내 말로 하지 못했던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 문은 다시 닫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쪽 금고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본 뒤로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됐습니다.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알고 나서 감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여러 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굳이 제 이름을 적어두었을까요? 그냥 며느리라고 써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고 저는 부엌에서 그릇만 닦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마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들이 오늘 다시 온대.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집 정리 때문에 그리고 금고도 확인해야 한대.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별일은 없을 거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시어머니 방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금고 말이야. 그는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혹시 열어봤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짧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형님이 알아챘는지 시선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괜히 손 떼면 복잡해져.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더 가까웠습니다. 형님들은 금고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거 오래된 거네. 번호도 없고 열쇠도 없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방 안에서 제가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형님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너한테 뭐 남긴 거 없어?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형님들은 결국 금고를 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전문가 불러서 열어보자. 그 말이 남겨진 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언가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뭐 하는 거 없어? 그가 갑자기 그렇게 묻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이 자꾸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아는 거 없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한 뒤였습니다. 금고 앞에 서자 낮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형님들이 금고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선택은 제 손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쪽 금고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봉투를 열지 않으면 저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으로요. 그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글자들이 한 줄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의 종이는 생각보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얇은 서류 몇 장이 겹쳐 있었고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한 장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가장 위에 놓인 메모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시어머니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쓴 글씨라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집에 없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옆에서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괜히 자세를 바로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적어두었습니다. 언제부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밤마다 혼자 깨어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했지.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이 집안에서 가장 자주 쓰이면서도 가장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정리됐고 많은 책임이 제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들에 대한 원망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만 적어두었습니다. 언제 전화가 왔고 언제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는지, 병원에 함께 간 날이 언제였는지, 그 빈도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은 냉정했고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다는 말은 이 집안에서 늘 제게 붙어 다니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적어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밤을 새우기 시작했는지, 비 오는 날에도 병원에 같이 갔던 일,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울던 밤에 제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닦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짧은 문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제가 겪어온 시간들이 비로소 존재했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잘 못했다. 그 문장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 말을 살아있을 때는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문장을 읽고 저는 그 질문을 거두었습니다. 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단단해 보이려 애쓰던 그 표정이요. 서류 중에는 공증된 문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공개된 유언장과는 별도로 작성된 보충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재산의 성격과 분할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달될 것.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문서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래 참아온 숨을 이제야 조금 내쉬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글자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머그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인정.
하지만 이제는 제 쪽에서도 한 번쯤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제 마음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글자로 남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제 입을 통해 흘러나와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공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한 뒤 부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그 말투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금고 내가 열어봤어.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혼자서 열어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섞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들이 알면 난리 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내용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은 충분히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와 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봐야 해? 남편이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열어봤어. 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형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건 공증된 문서야.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형님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금고에서 문서가 나왔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던지 형님들은 그날 저녁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그 질문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도착하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예의 바랐지만 눈빛은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인사도 짧게 끝내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 질문에 남편은 저를 한번 바라본 뒤 대답했습니다. 공증된 문서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봉투와 파일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형님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작은 형님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거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큰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건 가족들 다 모여서 열었어야지. 그의 말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모인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의 공기가 더 팽팽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제는 제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공증 문서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글자가 드러나자 형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서로 옮겨갔습니다. 큰형님은 처음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몇 줄 지나지 않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형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그 둘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가는 걸 보며 저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큰형님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공개된 유언은 조건부였다는 뜻이야. 제가 조용히 설명하자 작은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담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적어두셨어요. 그 말을 하며 메모를 건네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간병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그 사실들이 차분한 글씨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이건 큰형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록해 두신 줄은. 그 말에 형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서와 메모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큰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글과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크게 화를 내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빠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숨기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도 감사도 아닌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이제 이 집안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떠난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고 그 뒤에 남은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가구와 벽, 바닥까지도 전부 다른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필요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모든 서류가 확인됐습니다. 공증 문서는 효력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기록 또한 법적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질문과 긴 침묵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겉으로 공개됐던 유언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금고 안에 남겨진 문서가 실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시간이 숫자로만 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형님들과의 마지막 만남은 담담했습니다. 큰형님은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 그 말은 사과도 인정도 아닌 어딘가 애매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생각하고 계셨을 줄은.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 남편은 그 말을 곱씹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전보다 제 말을 더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금고를 숨기듯 바라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겉금고와 안쪽 금고를 하나씩 열어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모두 필요한 곳에 보관했고 시어머니가 아끼던 작은 소품들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방이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금고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은 그 작은 열쇠였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열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를 움직이게 한 건 오랜 시간 쌓여온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열쇠를 다시 안쪽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확인할 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명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곧 그 빈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식탁, 아무 말 없이도 괜찮은 저녁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처럼 자동으로 값싼 물건을 고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제가 먹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분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거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통쾌함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또한 반드시 의미를 가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과 선택은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건네진 작은 열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용히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말할 수 있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큰 유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요.